지금 우리나라가 살 길은 기술 경쟁력을 갖게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패권전쟁이 치열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기축통화가 계속 강화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약화될 수 있느냐의 어떤 전략적 분기점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다. 현재로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세 전쟁 이런 걸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이제 억누르기 위해서 쓴 방법 중에 또 하나가 글로벌 밸류 체인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소위 아메리카에 줄을 대게 하고 블록화를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미중 양쪽의 그렇죠.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가 이제까지 중국의 수출이 가장 컸었고 그다음 미국 네네. 이 양쪽에서 돈을 벌던 우리나라가 참 입장이 애매모호해졌는데 지금 이 새로운 밸류 체인의 이 움직임 속에서 베트남이 됐든 인도가 됐든 이런 나라들의 그 힘이 막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와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그 새로운 어떤 쉽게 얘기하면 제조업 3단계에서 부품과 중간재를 가져다가 세계 공장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영역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최첨단 산업의 공장도 대신하는 거죠. 그게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들, 특별히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죠.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가격이 싸다고 거기서 인건비가 싸다고 거기에다 반도체 조립 공장을 하고 이거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꾸로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거다. 우리의 반도체 전쟁과 관련해서 또 다른 추격자를 만드는 거다라는 전제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시장들은 산업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좀 더 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중 패권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주도로 미국이 이제 해서 글로벌 어떤 공급망 체인을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중국 혹은 중국과 얼라이언스 된 나라들을 별도로 분리하는 거. 이제 이 부분인데 패권 전쟁도 그렇지만 세계 역사도 첫 어떤 사건, 어떤 행위를 하면 목적이 단순해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변하면서 혹은 진화 전략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처음과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현상이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급망에서 미국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떼어내는데 포커스를 맞췄어요. 네. 실제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정책들을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를 유심히 보면 이제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기업들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혹은 결과론적이든 지금 미국의 어떤 흐름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를 보면 지금 중국을 공급망에서 중국을 떼내는 게 아니라 모든 공급망의 핵심을 미국 본토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도체만 봐도 미국 내에서 그게 공장을 짓는 자본 투자가의 국적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그것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미국 내에서 모든 설계부터 제조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 안에다가 공급망을 완전히 하이라르키를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요 전략적 어떤 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역시 그런 부분도 확대가 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공급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전 세계가 미중 패권 전쟁 하지 않았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반도체의 어떤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 중국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소재 뭐는 일본 뭐 그리고 부품의 핵심은 미국 혹은 특별한 거는 뭐 노광 장비 같은 뭐 유럽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죠. 거기서 중국을 떼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미국에다가 다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첫 번째는 중국을 떼내는 거였지만 이제는 아예 전략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향후 이게 고착화되면 이제는 중국도 지금 자체적으로 반작용으로 자체에서 하이라르키를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라는 경제블록과 중국이라는 경제블록, 물론 미국이라는 경제블록이 중국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두 개 양쪽이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패권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중국 본토나 미국 본토 외부의 우리나라라는 어떤 지역에서 뭔가를 생산해서 공급망 체인에 들어가는 전략은 계속해서 약화될 거고요. 오히려 중국 내에다가 더 체인을 이제 들어가야 되고 미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론 지금 패권 전쟁하니까 중국에 들어가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략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방향이 그렇게 틀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세 전쟁 이런 걸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까지 그쪽에 그 지원 보조금,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공장 그리고 압력에 굴복해서 막 갔단 말이죠. 네네. 그 정권 바뀌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그 보조금 뭐 폐지되네 어쩌네 네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산업, 우리나라의 공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이게 또 안에서 돈이 돌면서 한국 경제가 커지는데 그렇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국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건 이제 둘로 나눠 보셔야 됩니다. 국가 경쟁력과 국가의 내수 경쟁력과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저는 기업의 경쟁력은 괜찮다고 봅니다. 왜?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이 가진 자본과 기술이 있으면 돼요. 물론 반도체는 삼성이 조금 내려가고 대신 SK가 잘하고 뭐 이런 것은 부침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기업들의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공급망이나 아까 일이 바뀌면 그 기업들은 미국에다가 혹은 중국에다 공장을 지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어떤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는 국가 내수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특히 인구 구조까지도 영향을 받으니까 국가 내수의 경제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은 큰 위기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왜냐하면 미국의 공장을 거 이런 거는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지면 기업이 망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이 부분은 두 개를 따로 떼서 국가적인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국가 경제력을 키우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우리나라도 안보적 차원에서 어떤 기술과 관련된 어떤 그 연구소나 어떤 생산 시설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유치를 계속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미국으로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값이 싸다고 해서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자꾸 미국이나 거기는 어차피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니까 다른 지역에 동남아라든지 이런 지역에 계속 생산 시설을 늘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오히려 그쪽에 있는 공장들을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어떤 전략도 앞으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어떻게 환류시킬 것인가. 그거는 환류시킬 수 있는 이득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미국 애들 놔둬버리는 거니까.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어떤 다른 혜택들을 주면서 결국은 세금 내서라도 돈을 번 걸 가져오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주식도 그렇잖아요. 국장을 장악하고 미장을 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애국심이 없다 이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거꾸로 우리가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수출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하고 그 돈을 통해서 국내 내수 서비스 시장과 관련된 규제 제한이라든지 파격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내 내수를 좀 공장을 외국에 짓는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조금 더 고도화된 전략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어떤 시장의 개척, 우리가 수출하는 그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왜 우리가 글로벌 패권의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우리가 국가 전략이라든지 수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우리의 모든 전략들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점검해봐야 될 어떤 그 타이밍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이 경제 전쟁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현대 전쟁은 총칼을 쓰는 것보다도 네네. 이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한 더 치열한 전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무기를 정말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그 강한 상대의 무기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 네네. 일단 우리가 제가 패권전쟁이라는 책에서 패권을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권력은 이제 부를 획득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의 부분과 발전을 얘기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군사적인 가장 폭력적인 군사적 힘의 발전, 그 다음에 어떤 무역이라는 그러니까 약탈에 세련된 형식의 무역이라든지 무역의 힘이죠. 그리고 화폐 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군사력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네. 그건 우리가 안보 지키는 것뿐이죠. 그렇죠. 네, 더
너무 비상식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약탈당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무역은 사실 우리는 무역을 약탈적 도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있는 무역에 한해서 우리가 무역 전략을 통해서 어떤 이득적인 전략적인 것으로 이득을 얻는 거고요. 화폐는 아예 우리는 기축통화 제1기축통화 제2기축통화 들지 못하니까 화폐 힘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또 하나는 우리가 내수시장도 그러면 자립할 수 있는 내수시장의 규모도 1억의 인구가 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전통적으로 권력을 획득했던 국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무기를 쓸 수 없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기술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특별히 지금 기술의 시대고 기술이 모든 부의 원천이 되고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사실 과거부터 그런 게 아니고 20세기, 19세기, 20세기를 넘으면 21세기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살 길은 기술 경쟁력을 갖게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힘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기술 인력을 우리가 고도의 어떤 수준을 가진 학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기술 인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기서부터 기술을 확보하는 것까지의 그런 전체적인 생태계가 저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무기고요.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무기를 통해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중립에 설 수 있고 양자를 통해서 우리가 협상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살 길은 여러 군데를 다 따져보고 지만 아까 그 얘기는 그 힘은 우리가 메인으로 쓸 수 없고 보조로만 쓰는 거고요. 우리의 메인은 기술밖에 없다. 기술이라는 무기.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그 기술이 그 힘을 발휘했던 게 사스 때잖아요. 결국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 다 쫓아냈지만 반도체 기업 못 쫓아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이미 검증된 우리의 무기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이 패권 전쟁 여기에는 분명히 전쟁이니까 그 어딘가로 포함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동맹국이라고 하면 같이 참전이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현재 미국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는데 결국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립적인 그 어떤 그 위치를 지키는 게 성공적인 어떤 그 포지션이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계속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논쟁이 있죠. 뭐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이제 분분한데 뭐 저 개인적인 이제 뭐 정답은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안보 동맹하고 경제에 대한 동맹은 조금 나눠서 봐야 된다. 그리고 경제는 엄밀히 얘기하면 안보의 동맹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념이나 이런 거 다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동맹은 굉장히 유연성이 있다. 근데 우리는 경제 동맹마저도 유연성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국하고도 협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미국보다 우위에 있는 기술이 보편적으로 많지 않지만 특별하게 우위에 있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도 아무리 한국에 대해서 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막 돈을 더 내라고 하지만 거꾸로 오히려 우리는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이 한국 조선하고 손을 잡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선의가 아닙니다. 네. 절대로 그건 선의가 아니고 미국이 필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산업 중에서도 얼마든지 미국이 필요한 게 있어요. 저는 그게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가 중립국가 선언하면 되지 않느냐. 중립국가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힘이 있을 때 중립국가입니다. 힘이 없으면 나는 우리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둘싸움에 빠져나갈래. 이건 절대 안 돼요. 힘이 있는 나라만이 중립국가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즉 기술에 힘이 있을 때 기술적 중립국가를 선언해야 기술 동맹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현재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약화되면 그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걸 키워야 되고 또 있어도 그것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지난 과거 정부가 가장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 외교력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나은이라는 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국가 경쟁력, 우리의 GDP를 단 1%포인트라도 더 유지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힘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자, 이 미중 패권 전쟁, 이 끝이 과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서로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뭐 봉합이 될 것이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또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때의 어떤 무기는 금융이 될 것이다. 과거 일본도 중국처럼 치고 올라오던 G2 국가였는데 무너뜨렸던 게 결국 이제 금융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본,
경우를 보더라도 이 금융 우리가 소위 양털깎기 네네. 미국의 이 금융을 통한 이것을 통해서 중국을 확실하게 바를 것이다. 네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네네. 근데 그거는 시점을 정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중이 패권 전쟁을 계속하는 동안은 그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것 때문에 그거에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일본이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벽을 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미중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때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요. 거꾸로 다시 둘이 손을 잡을 때 차이메르카 어게인에서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해 줘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의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왜 지금 금융위기가 안 일어나느냐? 외국 자본이 수탈해 갈 게 별로 없어요. 들어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다 중국이 알아서 다 돈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패권 전쟁이 계속되는 한 중국은 계속 그걸 고립 정책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거고요. 오히려 둘이 손을 잡았을 때 그러면 이제 미국이 너희들 중국 금융도 개방해. 그러면 이제 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IMF도 다 그렇게 개방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양털깎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미국이 오히려 차이메르카 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패권 전쟁 끝났지만 이제는 둘이 손을 잡는 이후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 경제를 주저앉힐 수는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역사적인 사례를 보든지 금융을 그렇죠. 통한 양털깎기는 있겠지만 시점이 지금 패권 전쟁이 치열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끝난 이후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겁니다. 책에 보니까 그 달러를 등에 업은 금융 용병이 네네. 전 세계를 약탈한다 이런 그렇죠. 내용이 있어요. 네네. 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양털깎기나 이런 것들이 그거를 예를 들면 미국 국가가 뭐 미국이 국채를 가지고 들어가서 달러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헤지펀드들. 그렇죠. 헤지펀드들이 들어가서 금융시장에서 부채를 쫙 늘리고 거기 안에서 굉장히 많이 위험한 상품들을 팔고 그것을 거꾸로 그 위험한 상품이 오르거나 내릴 때 모두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들이 훨씬 더 가진 그런 금융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과정 속에서 최대 극대화된 어떤 이익을 얻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붕괴되고 무너졌을 때에 거저 얻는 그 힘을 가지고 우량 자산들을 헐값으로 얻어내는 그런 어떤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시행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국가의 힘, 미국의 달러의 힘, 미국 국력의 힘, 미국의 브랜드 이것을 등에 업은 월가, 용병들이 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일어난다면 뭐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국가가 대놓고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국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뭐 일본의 경우를 그렇죠. 보더라도 학습 그렇고.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달러의 이 위협을 견뎌내고 있느냐 혹은 대항할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1차적으로는 지금은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있으니까 중국이 그것을 막는 겁니다. 원천 봉쇄를 지금 하는 거고요. 높은 담을 싸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이메르카 어게인이 되면 그 서로 둘이 손을 잡는 조건 중에 하나가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개방이 되면 그 다음에 중국이 과거에 일본이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방비적으로는 하지는 않겠죠. 대신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거는 2008년 이후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했던 방법에서 힌트를 얻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를 터진 이유가 미국 내부에서 뭐 연준도 그렇고 재무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가 분석한 것은 너무나 규제가 완화시켜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품들을 사고 팔고 엄청난 레버리지를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규제를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제 위기가 반복이 되지만 2008년과 같은 금융 시스템이 미국 금융 시스템이 크게 붕괴가 되는 그런 게 없어졌죠. 네. 그런 것처럼 중국도 개방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금융 규제들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그것을 아마 디펜스해 나갈 거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너무 이게 능력이 없어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패권 전쟁 기간에 중국은 담을 쌓고 그 능력을 어느 정도 키운 이후에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는 개방해도 돼라고 한다는 것은 그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룰로도 얼마든지 그런 공격을 막을 수 있다. 데미지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되면 중국도 금융 개방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 개방이 금융 폐쇄보다 얻는 이득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그 창과 방패 네. 서로의 치열한 전략 싸움이죠. 예, 지략 목표를 싸움이죠. 알고 있지만 네네. 어쨌든 서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럴 그렇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네네. 이 패권국 지위 변곡점이 있다고요? 네네. 변곡점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 잠시 뭐 이전에서도 좀 나눴지만 달러의 기축통화의 위크 포인트, 예, 요 부분과 연관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이제는 일본처럼 제로 성장으로 막 간다라는. 요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페트로달러에 대한 어떤 아성이 좀 무너지는, 그거는 사실 대중동 전략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는 미국의 대중동 전략이 중동을 패스하거나 중동의 전략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사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역시 전략적 변곡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미래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에다가 달러를 연결시켜 놓은 거니까 미래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뭐 지금 부각되고 있는 전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흐름이 바뀔 때 미국에게 뭐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것은 강화할 수도 있고 약화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이제 그런 요소들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화폐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데 시기만 다르지만 CBDC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전략, 포지션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기축통화가 계속 강화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약화될 수 있느냐의 어떤 전략적 분기점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다.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중 패권 전쟁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한번 오늘 살펴봤고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최윤식 박사님 네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